여기다 발코니를 여기서 창호 이런 거 설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설치하느라고 3천만 원 들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아파트가 경매를 넘어갔을 때에 그래 네가 아파트를 낙찰받은 넌 낙찰받았지만 이 아파트는 원래 여기 발코니 여기 창 이런 게 없었다. 이거 내가 분양받아 가지고 내가 3천만 원 들어 설치한 거다. 그 3천만 원 내놔라. 그거 내놓기 전까지는 집 못 비워주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얼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그죠? 근데 얘는 유치권자가 아니죠? 왜 유치권자가 아닙니까? 그 네 물건이잖아, 그거는. 타인의 물건에 관하에 발생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 유치권 인정되는 거지. 내 물건에 내가 유치권 주장한다 말이 안 되죠. 또 보세요. 여기다가 이게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창호를 설치해가지고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 아파트의 객관적인 감정가가 이미 거기에 공사한 거에 포함됐겠지. 내가 낙찰받을 때 전체를 다 낙찰받은 거잖아. 근데 옛날에는 유치권을 그런 식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오늘 보게 되면 경매로 나온 물건들을 보게 되면 거기다가 유치권자가 유치권 권리 행사 중임 해가지고 막 프랭카드 붙여놓고 이러죠, 그죠? 이게 거의 다가 가짜이고 이런 이유가 그 이유가 이겁니다. 왜 가짜가 왜 많은가? 여기 해가지고 건물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유치권자도 아닌데 유치권자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프랭카드 걸어놓고 유치권자처럼 권리 주장해. 유치권 신고하고. 그럼 보세요. 이게 유치권자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잖아. 법원에 유치권자라고 유치권 신고를 하면 그냥 매각 물건에 있어서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했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건물 여기 외벽에다가 유치권 권리 행사 중임 나오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유치권의 문제 때문에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공사대금 등을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게 해가지고 자 지금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에 이게 10억짜리야. 이게 의뢰하는 사람이 경매를 저당권자로 경매를 신청했는데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유치권 신고를 해가지고 프랭카드 막 붙여놓고 그랬어. 이게 유치권이 진정한 유치권인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계속 떨어질 것 아닙니까? 계속 떨어지고 나면 지가 낙찰 받으려고 싼 가격에 이렇게 유치권을 이렇게 악용한단 말입니다. 또는요 유치권이 가장 유치권이 나타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예컨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매매대금 채권이나 아니면은 보증금 반환 채권 이런 것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에 그 돈을 받겠다고 유치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이걸 뭡니까? 아주 악질적인 가정 유치권자지. 후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요 무지로 인한 가정 유치권자지. 어쨌든 이처럼 가정 유치권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데 나는 이게 가정 유치권자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판단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지. 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늘날 유치권에 가는 것이 워낙 복마전이야.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이 경매 절차를 이거를 어렵게 만드는 아주 암적인 존재가 유치권입니다. 그 유치권의 존재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는 계속 집행부 학회에서도 이 유치권을 물권으로서 대체적인 효력을 갖는 물권으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적인 권리로 격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논의도 있고 이럴 정도로 유치권에 가는 것이 아주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전에 여기서 결론관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을 점유해야 됩니다. 유치권자에 있어서 유치한다는 말은 점유한다는 말이죠. 유치한다는 말이 점유한다는 말이야. 다만 뭐예요? 점유를 하는 목적이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강제하기 위하여 점유하는 거야. 돈 내놔. 돈 내놓기 전까지는 반환 못해. 이게 유치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유치권 행사에 있어서 점유는 유치권 행사의 본질입니다. 점유를 해야 유치권자고
점유를 하고 있다가도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에 더 이상 유치권자가 아니야. 점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점유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추상적 관념적인 것이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또 점유는 보세요. 이거는 꼭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치권자가 점유 보조자에 의하여 점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 이런 거예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공사대금 3억 원 갖고 있습니다. 그 을이라고 하는 공사업체가 유치권자죠. 근데 이 회사에 이 공사업자에 직원 A라는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한다는 말은 그럼 이게 유치권의 목적인 건물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다 문 닫아 걸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를 점유하는데 A라는 사람이 점유한단 말입니다. A는 이 을이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이야. 을의 직원이야. 그 을의 직원이 점유하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하냐. 점유 보조자에 의한 점유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경비회사에 시켜가지고 경비회사에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경비회사가 직접 점유하는 것이고 이 유치권자는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 점유 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 간접 점유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이 건물의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사대금 3억 원 있을 때에 유치권자 을이 직접 점유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점유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경비업체에 점유를 맡긴다라고 한다면 자, 을은 경비업체 A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거잖아. 간접 점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간접 점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점유를 넘겨줬어. 점유를 넘겨주면 얘가 직접 점유하고 얘가 간접 점유하는 형태지. 근데 보세요. 원래 유치권자에서 점유는 뭡니까? 유치권자 점유는 채무자인 갑이 나의 점유를 이전하라고 오게 되면 너한테 못 돌려줘. 돈 주기 전까지는 못 돌려줘.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얘한테 점유를 넘겨준 건 점유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유치권의 행사를 그래서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간접 점유 형태로 점유하는 것도 괜찮으나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는 안 된다. 즉 채무자에게 점유를 넘겨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점유해도 돼. 그러나 점유를 채무자에게 점유를 넘겨주면 이건 뭡니까? 유치권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지.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적법한 점유를 해야 됩니다. 따라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점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 해볼까요? 여기 보세요. 지금 자 이런 일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갑의 시계를 을이라는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훔쳐가가지고 을이 이 시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 시계에다가 훔쳐가서 보니까 이 시계 유리에 금이 가고 이게 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을이 시계 유리에 여기 시계 유리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여기서가 수리비를 20만 원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시계를 훔쳐간 놈이 자 그런데 보세요. 얘가 지금 시계를 점유하고 있지? 점유하고 있지? 이 시계 20만 원은 시계 수리비지? 시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잖아. 나중에 갑이 와가지고 을한테 가가지고 야 도둑놈아 내 시계 내놔 그랬습니다. 을이 그럽니다. 이 시계는 네 시계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 시계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시계 수리비 20만 원 있다. 20만 원 내놔라. 20만 원 내놓기 전까지는 이 시계를 너한테 넘겨주지 못하겠다. 유치권을 주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얘가 도둑놈이. 그럼 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요 뒷방면 한 대 맞고 한 대 더 맞겠지. 근데 잘 보세요. 얘는요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죠.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지.
자, 따른 목조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도 있잖아. 근데 얘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고. 왜? 얘 점유는 뭐야?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적법한 점유가 아니잖아. 도둑놈의 점유잖아. 따라서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가 적법한 점유라야만이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겁니다. 적법한 점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유치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그럼 어떤 식으로 부동산은 나타나는가? 자, 보세요. 갑소의 부동산에 의뢰하는 사람이 임대차였어. 임대차 기간이 여기서 여기까지야. 요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 을이 여기다가 필요비나 유익비나 여기다가 비용을 지출했어. 그럼 이 비용, 필요비 유익비라고 한다면 이 비용은 임대차 목조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지.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이 내가 여기다가 유익비를 지출했다. 그 비용 내놔라. 그 비용 내놓기 전까지는 나 못 나간다. 이렇게 하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겠지. 그러나 보세요. 임대기간이 끝났어. 끝나고 난 다음에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비용을 지출했어. 임대차 목조물에 관하여. 근데 여기서 임대차 목조물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제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의뢰 점유는 임차인이었던 사람 이제 임차인이 아니지. 무단점거자지. 무단점거자가 여기서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아니잖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얘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을 지출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갑소의 건물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했습니다. 갑소의 상가 건물에 임대차했다고 갑시다. 임대차했습니다. 을이 이 가게를 다른 사람 병에게 전대차했습니다. 전대차했단 말입니다. 그럼 자, 임차인은 자유롭게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차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요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갑소의 건물에 의뢰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한테 전전세하거나 임대했습니다. 가능하죠? 이때 갑의 동의를 받을 필요 있습니까? 받을 필요 없잖아. 왜? 물건이니까.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고 갑에 대한 권리가 아니니까. 근데 이건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뭐예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 일정한 행위가 뭡니까? 내가 너한테 세우던 이 부동산을 나한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잖아. 채권은 양도성이 있어요? 채권은 양도할 수 있냐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어.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다면 양도 가능해.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동의 없이도 얼마든 양도 가능해.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일대일 관계니까 여기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양도를 못해. 자, 무슨 얘기 이런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좀 편하게 얘기합시다. 보세요. 제가 이분이 식당을 운영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분하고 계약을 통하여 이 집에 이 식당에 내가 주방장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식당 주인은 나를 일을 부려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는 일을 해주고 월급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그렇죠? 두 사람 사이 일대일 관계잖아.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이 식당 주인이라는 사람이 날 보고 그럽니다. 최근아, 너 내 친구 식당인 저쪽 식당에 가서 내일부터 저쪽 식당에 가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슨 노예야? 내가 마음대로 막 팔아먹고 그러게? 내가 그리고 저쪽 식당에 가서 일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저 식당 주인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했지 왜 니하고 고용계약 왜 체결했겠냐? 내가 노예냐? 네 마음대로 나를 막 팔아먹게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두 사람 사이에 여기서 채권 채무 관계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못해. 다음 보세요. 여기서 저한테 동의를 구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너무 많이 그런데 저쪽 식당에 네 일하러 가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동의를 얻었어. 그러면 여기서 고용관계에서 있었던 채권을 양도할 수 있겠지 다른 사람에게. 근데 내가 웃기고 있네. 그 내가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도 못하는 거지. 이해가셨습니까?
채권은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1대1의 관계야. 따라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지위를 함부로 양도 못해. 임대차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채권 관계잖아. 1대1의 관계잖아. 물권은, 전세권은 뭡니까? 전세 목적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거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전세 목적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니까 사람과 관계, 누구가 상관없이 얼마나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는 거지. 양도하고 전전세하고 임대차하고 쓰지 않습니까?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이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 을이 갑의 가게에 세를 얻어서, 세를 얻은 이 가게를 다른 사람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어? 자유롭게 팔아먹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자기 권리로서. 할 수 있어요? 안 돼.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갑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아니, 가게 넘기려고 하기도 집주인, 상가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아니, 왜 그렇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 이 상가 건물주의 갑은 을이 김밥집 한다고 해가지고 세 줬어. 근데 얘가 막걸리집 한다는 사람한테 가게 넘겨. 그럼 돼요? 갑이 그럴 거 아닙니까? 네가 처음부터 막걸리집 한다 그러면 난 너한테 세 안 줬어.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네 마음대로 가게 넘기냐?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따로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없고 동의를 해야 양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동의를 해야 전대차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런데 동의 없이 을이 병에게 전대차했어. 자, 얘가 병이 여기 전대차인 전차인 얘가 여기서 비용을 지출했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병은 갑을 상대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는 이유가 뭐야? 병은 갑에 대한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관계에서는 모르지만 병이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단정 거잖아. 을의 동의를 얻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유치권을 가지고 주는 거지. 그러면 을이 병을 대신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안 되죠? 왜 안 되는 겁니까?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선관주의임이라고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임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해야 돼. 내 물건처럼 하면 안 돼.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내 물건처럼 점유하는 것하고 선량한 관리자를 점유하는 것 차이가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자, 이게 무상 사용대 차이, 여기서 무상으로 하는, 무상 임차의 경우에는 내 물건처럼 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나한테, 자, 내가 어디 잠깐 다녀오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물건 좀 잠깐 맡겨두겠습니다. 그랬어. 무상이야. 그럼 내가 호의를 해준 거야. 비가 와가지고, 비가 들어쳐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물이 다 잠겼어. 이 사람 맡긴 사람 물건만 내 집에 있는 물건도 잠기고 이것도 물에 다 잠겼어. 그럼 나는 내 물건처럼 한 거지. 그럼 여기 피해를 생겼다 하더라도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 못해. 그 내가 창고업자야. 창고업자인데 나한테 창고업자한테 이 물건을 보관시켰어.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돼? 창고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내 물건처럼 보관하면 돼? 아니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해야 되지. 따라서 내 물건이 젖었다라고 하더라도 맡긴 물건이 젖으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지.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을은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점유해야 돼. 함부로, 그 말은 유치권자는 함부로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세주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면 안 돼. 대여하거나 자기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유치권 소멸 청구 대상이야. 따라서 여기 보세요. 설령 갑이 을에게 세를 줘서 이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병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 무단 점유니까 유치권 주장 못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한 것이니까 여기서는 유치권 주장 못해. 따라서 얘는 을이나 병은 누구든지 갑에 대하여 유치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엑셀한 사람의 경매를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얘는요, 이 사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낙찰자도 유치권을 주장할 거 아니냐고. 유치권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점유는 적법한 점유라야, 법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점유라야지 유치권자가 되는 것이지,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유치권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 왜 그러니? 나가 마음에 드니? 계속 제 화장품 때문에 그런가?
자, 그 다음 보세요. 실제로 제일 많은 사례입니다. 이런 거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공사했습니다. 공사대금 3억 원 갖고 있습니다. 공사금. 공사대금 채권은 이 신축 건물에 관하에 발생한 채권이죠. 관하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공사대금 채권을 반환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유치권은 유치한다라고 하려고 하게 되면 점유를 해야 되죠. 근데 공사대금이 있다고 했을 때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공사대금 3억 원이 발생했어. 3억 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서는 점유를 안 하고 있었어. 점유를 안 하고 있으면 유치권자가 아니지. 근데 여기서부터 갑의 재산 상태가 나빠졌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점유를 회수해가지고 점유를 하게 되었어. 그럼 점유하는 순간부터 유치권자지. 그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목적물과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연성이 있으면 그것을 족하고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사이의 결연성은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이 지금 현재 점유 중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과거에 발생했는지 언제 발생했는지 그 발생한 시점은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예외적인 사항이 여기서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을이 공사대금 3억 원 아직 다 받지 못했어. 그러면 대개 공사대금 잔금을 다 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공사하는 을이 이 점유를 여기서 공사를 맡긴 이 갑에게 키를 넘겨줘야만이 이거 가지고 여기서 팔거나 세를 놓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넘겨줬단 말입니다. 넘겨줬는데 얘가 재산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파산한다든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막 불안한 소식이 막 들립니다. 막 불안한 소식이 들려가지고 을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유를 하기 시작했어. 점유를 시작했으면 여기서 이때부터 유치권자지. 그 다음에 여기서 경매가 개시되었단 말입니다. 경매 개시됐다 하더라도 얘는 이미 유치권자니까 유치권 가지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안을 바꿉니다. 자, 여기서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했어. 나중에 공사대금 잔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어.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아직까지 유치권자는 아니지. 그죠? 그런데 이 집이 여기서 덜컥 해가지고 여기서 경매가 개시됐어요. 경매가 개시되고 나서 얘가 공사대금 못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경매 개시되고 나서 여기서부터 점유를 하기 시작했어. 그럼 얘는 지금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점유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경매 개시 결정하게 되면 압류 효력이 생기지. 압류의 효력은 뭐예요? 처분 금지효지. 압류 이후에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여기서 처분 행위가 있게 되는 경우에 이 처분 행위는 무효지. 다시 이 말 여기 보세요. 갑소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어. 경매가 개시되었어. 경매가 개시됐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 개시된 부동산을 병에게 팔아가지고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 가능하죠? 근데 이게 여기서 해가지고 얘가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 을의 신청 채권을 이거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키면 되잖아. 근데 이걸 막지 못해 이 부동산이 결국은 X라는 사람한테 매각되고 X라는 사람 매각되고 완납했어. 매각되고 완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압류 효력이 생기지. 압류된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 생긴 거잖아. 그럼 여기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말소되는 거지 없어지는 거지. 경매 끝나면 더 이상 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한다 그런 경고적 메시지를 등기부에 기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돼. 그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나중에 된 소유권 변동 이것도 뭐예요? 같이 말소될지. 즉 압류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압류 이후에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이렇게 물권 변동 효과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럼 보세요. 여기서 경매 개시 결정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겨요? 압류 효력이 생기지.
압류 효력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의 권리관계 변동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물권적 효과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지.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를 시작했잖아. 여기서부터 유치권자잖아. 경매 개시결정 당시에는 유치권이 없었지. 경매 개시결정할 당시에는 유치권이 없었잖아. 경매 개시되고 난 다음 비로소 유치권이 들어간 거잖아.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인정되려고 하게 되면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야 돼. 경매 절차에서는 그 점유를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야 돼? 언제부터? 경매 개시결정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어야 돼. 따라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유치권자가 아니야. 공사대금 채권이 적법하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경매 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엄청 많아요. 얘가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점유를 안 하고 있어서 나중에 경매 개시돼서 경매 개시되고 난 다음에 점유를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은요, 경매 개시되고 난 다음에 점유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얘는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를 하면 이 압류 효력에 반하는 점유이므로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유치권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보세요. 매수임환자 입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지금 유치권 주장하는 자가 얘가 점유를 경매가 개시되기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유치권자지. 경매가 개시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점유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얘는 유치권자가 아니지. 내가 책임 안 져도 되잖아. 실제로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얘가 점유를 언제 개시했는지, 혹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어떻게 확인할까? 얘가 점유를 지금 현재 경매로 넘어왔을 때 지금 현재 내가 낙찰받을 시점에 지금 시점에 얘가 점유하고 있어.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어. 프랜카드 붙여놓고 다 했어. 근데 얘가 만약에 얘가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이런 짓을 점유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내가 확인하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확인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얘가 경매 개시결정 당시에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하면 입증할까 이 말이야. 나는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너는 유치권자, 넌 아니다, 너 가장 유치권자다라고 합니다. 내가 얘를 보고 내가 낙찰받은 야, 너는 가장 유치권자다라고 합니다. 그 얘가 했단 말고 내가 가짜라고? 내가 왜 가짜? 나 진짜야 이랬습니다. 그럼 너 엄마 이렇게 해서 가짜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얘를 가짜라고 내가 확신하고 얘를 깨부술 수 있는 뭔가 카드를 갖고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냐고. 다시 얘가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비로소 점유했다는 사실을 내가 입증하려고 그래. 내가 그걸 확신을 가지면 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 점유하고 얘가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당시에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되잖아. 뭘 어떻게 가지고 입증하냐 이 말이야. 다 배웠어 여러분들 다 지금까지. 자 보세요. 법원에서 경매 개시결정하면 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결정하면 경매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라고 하지. 그러면 집행관은 그 현황조사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2주 이내에 현황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돼. 그런데 현황조사 보고서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부동산의 현황과 또 뭐가 기재돼? 부동산의 점유관계 기재되잖아. 이 현황조사 보고서에 채무자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기재됐어. 그럼 현재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경매 개시결정 당시에 이 집행관이 조사할 때 이때 당시에는 점유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그 이후에 점유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적법한 점유자가 아니지.
만약에 보세요. 여기다가 현황조사 보고서에 유치권자로 주장하는 누가 점유하고 있다. 또는 현재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임차인인데 임차인 누가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 그때부터 이미 점유하고 있었다는 지금 기록이 나오는 거지. 근데 거기다 채무자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얘는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 점유한 게 아니지. 그럼 낙찰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가 아니죠. 제 말 이해가셨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점유를 하고 있으나 점유를 하는 것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드디어 잡았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악질적인 가정 유치권자가 아니지. 악질적인 가정 유치권자가 아니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 유치권에서 공사대금이 담보가 안 될 따름이야. 이 사람은 사실을 보기엔 어떻습니까? 억울한 여기서 공사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이지.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런 얘기는 너무 시사적인 얘기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전사세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 적법한 점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